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아이가 다소 산만할 수 있죠. 활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ADHD가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짐작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텐데요. 소아 ADHD의 진단 기준, 혹시 다른 질환과 분별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지 오늘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설명되는 소아 ADHD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의 위험 신호와 진단, 또 치료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 365 투투의 1과 2분의 1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설명됩니다. 원인도 다양해서 복합적이라는 지적이고요. 증상도 여러 가지로 얘기됩니다. 특히 소아 ADHD를 의심하는 증상을 보일 때 부모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원인부터 증상까지 한 가지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문제는 아닌지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현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얘기되는 게 ADHD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ADHD가 소아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아와 성인의 차이가 있나요? 네. ADHD는 성인기에 새롭게 발생한다기보다는 아동기부터 존재하던 증상이 연속성상에서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다만 증상이 이제 양상에 따라서 호전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임상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아동기에는 과잉 행동이 두드러지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부분은 점차 많이 완화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성인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주의한 증상이나 충동적인 성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연속성으로 이어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소아 ADHD가 성인 ADHD로 이어진다는 말도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아기 때 ADHD로 진단받은 경우에 그들 중에 한 50% 정도는 성인기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 예전에 비해서 이 ADHD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요. 관심도 높은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사실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신건강 관련된 정보가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 대중의 관심이나 이 질병에 대한 이해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조금 지나친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산만해도 혹시 내 아이가 ADHD가 아닐까 불안감을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네,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네. 이제 외동자녀 가정이 많이 늘어나니까 아이 한 명 한 명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은 모든 부모에게 이제 자연스러운 감정인데요. 다만 이제 그 마음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는 아이한테도 부담이 되고 과도하게 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태도들은 결국은 이제 과도한 불안, 걱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어떤 아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실 때 이게 진짜 나의 걱정은 아닌지 정말로 아이가 문제 행동이 있는지 그걸 좀 객관적으로 좀 상황을 보고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아동기의 ADHD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비교적 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유병률, 발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5에서 7%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초등학교에 한 반의 인원수가 대략 이제 25명 안팎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ADHD 진단이 가능하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ADHD라고 해도 다른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연령별로 좀 동반되는 질환이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아동기에는 이제 불안이나 정서적인 문제들이 흔히 동반이 됩니다. ADHD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분별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동기에 많이 발견이 되고 집중력 조절이나 뭐 이런 것도 어렵고 충동적이고 사회성도 부족하다 보니까 네. 연령에 따라서는 사실 감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나이가 어릴수록 더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증상에 대해서 이 질환이 핵심 증상이 다르고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감별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ADHD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증상이 좀 짐작이 되는 설명입니다. 그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도 증상은 좀 비슷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일단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증상은 네. ADHD랑은 조금 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질이 떨어지는 게 핵심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이 ADHD가 동반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더 구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게 핵심이고, 네. 그다음에 ADHD 아동들은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사회성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아. 그래서 좀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둘 다 발달 장애다 보니까요. 네. 뇌 발달이 이제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아이들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네. 뇌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미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공존 질환이 더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뇌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발달 장애나 ADHD나 사실 명확하게 뇌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이 기능에 손상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뇌에 작용하고 기능하는 데 영향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ADHD나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그렇고 좀 증상이 심할수록 다른 뭐 언어 장애라든지 지적 장애라든지 다른 질환들도 더 공존이 많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딱 어떻게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네, 동반이 많이 됩니다. 네. 네. 특징적인 증상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제 사회성이 좀 부족하고 ADHD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고 충동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ADHD의 증상은 부모님들이 주로 어떤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나요?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부주의하니까 집중을 한 군데 잘 못하죠. 조절력 장애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거, 관심 없는 거, 재미없는 거 이런 거는 집중을 잘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네. 딴 데 보고 딴 거 신경 쓰고 근데 또 자기 좋아하는 건 굉장히 과몰입해요. 네. 게임, 만약에 뭐 블럭이라든지 뭐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은 진짜로 뭐 2-3시간도 많이 집중을 하죠. 네.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절력의 문제인데 이제 이런 것들도 호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은 장난치고 네. 이렇게 재밌게 그러니까 자기가 재밌는 게 좋으니까 이거를 수업 시간이나 어떤 상황에서 참아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반응하니까 장난을 심하게 치고 필요 없는 질문 같은 거 지금 안 해도 되는데 하고 네. 싶으니까 수업 시간에서 학교 분위기 흐리고 이제 그러니까 또 수업 시간 안에 또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잖아요.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을 쓰다든지. 근데 이게 내가 재미가 없으면 거기에 네. 집중하지 못하고 옆에 애들이랑 장난치고 그 놀고 싶은 걸 참지 못하니까 그 수업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계속 지적받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숙제 같은 것도 이제 알림장에 적어와야 되는데 못 적어오고 자기 물건 같은 거 챙기지 못하니까 맨날 두고 오고 준비물도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맨날 잊어버려서 학교 가서 못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증상이 또 심각도에 따라서 다른데 네. 좀 정서적 문제가 같이 겹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다투고 그런 행동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양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흔하게 나오는 증상이고 요거랑도 좀 다르게 보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이제 부모님들이 지켜보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건데요. 의학적인 ADHD 증상과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일단 ADHD는 핵심 증상이 이제 부주의함,
산만함, 충동성이고 자폐 네.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질 저하, 그다음에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이게 의학적으로 또 증상을 기본으로 사실은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예. 치료법은 아예 다르죠. 이제 ADHD 같은 경우는 주 증상이 핵심 증상이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어느 정도는.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증상은 약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나이대로 보면 언제 ADHD의 위험이 나타날까요? 일단은 이제 ADHD라는 게 이제 자기 조절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기 때부터 쭉 증상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는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눈에 띄는데 네.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체계적인 환경에서 단체 생활을 막 시작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그런 증상들이 더 눈에 띄고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네. 그 앞서 ADHD는 약물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ADHD가 아닌데 ADHD로 생각해서 약을 복용하면 효과는 없는 건가요? 혹시 더 심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효과가 없고 만약에 효과가 있는 경우는 확실히 ADHD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 부작용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이게 ADHD 약물이 뇌신경 자극제다 보니까 각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불안이 더 심해지고 예민해지니까 더 산만하고 충동적이 돼서 싸움도 더 다투기도 많이 하고 다른 문제 행동들이 더 많이 유발되고 심한 경우 용량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 경련 같은 다른 문제들도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건데요. ADHD로 진단이 되면 꼭 약을 먹어야 하나요? 가족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고혈압도 고혈압이랑 고혈압 전 단계, 당뇨도 당뇨랑 당뇨 전 단계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증상이 전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비약물적 치료, 식생활 개선이나 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ADHD 증상도 마찬가지로 약물보다는 이제 증상이 심하지가 않고 문제 행동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그럼 사실 ADHD 진단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산만하고 부주의에도 이게 기능 손상이 2군데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래 관계나 뭐 학습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네. 기능 손상은 없는데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약물 치료까지는 필요 없고 부모 교육하고 이제 행동 치료나 아이 놀이 치료나 아니면 사회성 치료나 아이한테 맞는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이제 경과 관찰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에는 주로 어떤 약이 처방이 되는 건가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해서 도파민을 주로 조절하는 약물을 제일 많이 쓰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토모세틴이라고 그래서 노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을 조절을 해가지고 집중력을 조절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는 이 2가지를 많이 씁니다. 네. 약물 치료와 함께 또 행동 치료와 같은 부분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이로 하여금 이런 문제들을 본인도 좀 인지하고 참고 조절하게 하는 거죠. 사실 약이 마술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약을 먹는다고 다 아이들이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 행동이 있더라도 나 스스로는 잘하려고 하는데 네. 증상 때문에 안 되는 애들은 약 먹으면 조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네. 이제 약물 치료랑 함께 비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몸의 배에 이제 습관화하는 것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부모님들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ADHD인 아이를 대하는 태도랄까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저는 조금 중요한 게 이제 이게 ADHD라고 하게 되면 그냥 병에 이게 라벨링이 돼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이가 자라는 과정 중에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이게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거를 병이라는 프레임 안에 아이를 씌우기보다는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모르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행동의 결과를 혼내기보다 그 아이가 또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거를 좀 잘할 수 있게 알려주고 아이가 그런 걸 배워나가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아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스스로가 좀 넘어지고 또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게 기다려주시면서 저는 지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학교 생활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이가 ADHD로 진단이 됐을 때 학교 선생님에게는 알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이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엄마, 선생님, 아이가 이렇게 잘 3자가 삼각형을 이뤄서 잘 가는 게 사실 중요한데요. 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거 위에도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임상에서는 사실 학부모님들께 무조건 선생님께 공유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선생님들과 논의를 해야 되는 것과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다면 네. 그런 걸 오픈하고 하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양육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양육이 사실은 어려운데요. ADHD 아동들이 아무래도 일반 발달 아동들보다 부모 말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치고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자기 스스로도 조금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또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개입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조금 학습하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교수님이 연구 내용 중에서 ADHD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아이의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ADHD는 그 증상 자체가 굉장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부모 말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양육자가 우울이나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엄마가 이렇게 힘들다 보면 일관성 있게 아이한테 반응하거나 그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게 훈육하는 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감정적인 갈등이 아이랑 더 생기게 되고 그러면 아이도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더 충동적이고 과잉 행동을 보여서 서로 증상을 나쁘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비셔스 사이클 악순환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ADHD는 사실은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모 ADHD 있는 아동들 중에 한 30-40%가 부모가 둘 중에 하나가 ADHD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스스로도 조절이 안 되다 보면 이제 서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감정적 갈등이 생기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럼 아이의 ADHD를 치료할 때 부모의 정신 건강도 함께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부모가 저희가 한 연구에서는 저희가 이제 외래를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ADHD 증상이 심할수록 엄마의 불안감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의 정서적인 어려움은 아이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의 증상도 필요하고 아이가 증상이 심할수록 사실 아빠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특히 양육 스트레스도 전혀 아이가 증상이 심하든 낮든 아빠는 양육 스트레스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문제는 엄마의 불안이 높아지면 아빠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 이 가족끼리 증상을 주고받기 때문에 아빠도 양육 스트레스가 늘면 정서적으로 힘들어지면 아빠도 또 엄마한테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아이한테도 주기 때문에 서로 증상을 좀 주고받으면서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다 아이가 ADHD가 있다고 부모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는 좀 평가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도 아이의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설명되는 소아 ADHD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현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SES의 달리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료를 해서 좋아지거나 완치되는 병이라면 좋겠지만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 완화를 목표로 삼는 질환도 있습니다. 파킨슨 병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뇌에 생긴 문제로 지적되는 파킨슨 병을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요? 경희대병원 신경과 유달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신경과 유달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킨슨 병도 뇌 이상이 원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깊숙한 곳, 흑질이라는 곳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점차 줄어드는 것이 근본 원인으로서 치매와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계 질환입니다. 네. 도파민은 말하기, 눈 움직임, 걷기 또는 달리기, 균형 잡기처럼 훈련으로 정교해지는 뇌의 운동 네트워크를 조율하는 아주 핵심적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절력이 떨어지면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느려지며 반대로 몸이 원치 않는 떨림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뇌 도파민 신경세포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뇌 질환으로 설명이 되는 만큼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비교적 젊은 사람들도 방심할 수는 없다면서요. 네. 파킨슨병은 주로 50대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네. 40대의 이른 나이에 시작되는 조기 발병도 있습니다. 40대보다 더 이른 나이에도 파킨슨병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네. 이는 단일 유전자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들은 유전성 파킨슨병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에 발병할수록 가족력 및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킨슨병은 유전되는 병은 아닙니다. 네. 이른 나이에 발병하는 파킨슨병과 나이 들어 발생하는 파킨슨병 모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조기 발병 파킨슨병이 전체 파킨슨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5% 미만으로 적지만 네. 젊다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한쪽 손만 미세하게 떨린다거나 걸을 때 한쪽 팔 흔들림이 줄었다거나 일측 손동작이 다리 움직임에 불편감이 생겼거나 네. 하면 이런 게 지속되거나 진행한다면 연령과 상관없이 신경과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퇴행성 뇌 질환으로 설명이 되는 만큼 뇌가 퇴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킨슨 병의 원인이 뭔가요? 네. 퇴행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세포가 점차 기능을 잃고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주로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침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알파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네. 비정상적으로 뭉쳐서 신경세포 내에 루이소체를 만들고 네. 이것이 점차 누적이 되면서 신경세포의 기능 및 소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된 병리적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단일한 원인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나이가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는 타고난 유전적 소인에 농약, 중금속 노출 등 환경적인 요인, 두부 외상이라든가 네. 머리를 다치거나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 특성까지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병으로 오인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트레스는 증상의 일시적인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번 손상이 된 뇌는 손상되기 전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네, 현재 의학으로는 죽은 신경세포 자체를 원상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남아있는 신경회로가 더 잘 일해서 보상하도록 돕고 약물 보충과 운동 및 재활치료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 레보도파 치료제로 도파민을 보충하면 동작 속도나 경직 이 뚜렷이 좋아지고 재활 및 운동으로 보행 및 균형 말소리를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약효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약 조정이나 뇌신부 자극술 등으로 일상 기능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대로 완전 복구는 어렵지만 약물, 재활, 수술로 기능을 다시 쓰게 만들어서 일상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치료 목적이라고 한다면 진행을 좀 늦추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완치, 즉 병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지만 네. 일단 증상을 크게 좋아지게 만들 수 있고 어. 진행 및 합병증을 늦추는 것, 이것이 치료의 두 가지 목표입니다. 즉 도파민성 약물을 보충해서 증상을 뚜렷하게 완화하면서 네. 운동, 영양, 수면, 변비 관리 등 종합적인 생활 관리로 합병증을 줄이고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수년간 아주 활동적으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 완화와 또 진행과 합병증을 낮추는 것, 이걸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파킨슨병의 증상이 좀 궁금합니다. 네, 파킨슨병은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네. 비운동 증상이 먼저 나타나거나 오히려 더 불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 증상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느려지는 증상, 서동증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네. 동작이나 말, 표정이 전반적으로 굼떠지고 무표정해지거나 글씨 쓸 때 점점 글씨가 작아지거나 단추를 채우고 지퍼를 올리는 게 느려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네. 떨림은 특히 가만히 있을 때 한쪽 손에서 시작하는 안정시 떨림이 전형적인 파킨슨 떨림이고 이러한 떨림은 스트레스나 피로 시에 심해지기도 합니다. 네. 경직은 팔다리가 뻣뻣해지고 돌아가는 범위가 좀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어깨 결림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자세나 보행 변화에도 이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네. 보행 시에 보폭이 짧아지고 팔의 흔들림이 줄어들면서 네. 때로는 발이 바닥에 붙는 느낌, 즉 네. 보행 동결이 생길 수도 있어서 낙상 위험이 커지기도 합니다. 말이나 삼킴 증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네. 목소리가 작아지고 단조로워지며 말이 뭉개지거나 또는 삼키는 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비운동 증상은 네. 후각이 저하되는, 즉 냄새를 잘 못 맡는 변화가 수년 먼저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장애, 대표적으로 렘수면 행동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은 단순한 잠꼬대보다 훨씬 더 수면 중에 과격한 꿈의 행동이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꿈에서 누군가랑 싸우거나 쫓기는 등의 행동을 겉으로 자면서 이제 나타날 수 있어서 아주 네. 특징적인 전구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불면증이나 낮에 졸린 증상 등이 수면과 연관된 비운동 증상으로 생길 수 있고 네.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도 생길 수 있어서 변비나 아니면 기립성 어지럼증, 즉 일어났을 때 일시적인 현기증을 느끼시기도 하고 네. 배뇨 장애, 즉 자주 보시거나 아니면 소변이 급해서 실수하시는 증상 네. 또는 드물게는 춥거나 더운 증상도 호소합니다. 네. 이 밖에도 기분이나 인지 장애,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집중력 저하 그리고 환시, 네. 헛개비가 보이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네. 통증이나 피로와 관련해서는 흔히 있는 어깨나 허리 통증 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전신 피로감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요약하면 한쪽에서 시작하는 느려지는 증상, 그다음에 네. 떨림, 경직과 같은 운동 증상에다가 이제 후각 저하, 수면 장애, 변비 등 비운동 증상이 더해지는 병으로서 둘 다 치료 및 관리의 대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 증상, 비운동 증상으로 나뉘어서 이제 다양한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파킨슨병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몸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는 거네요. 운동 네. 장애가 지적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진행성 질환이니만큼 방치할수록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느려지고 떨리고 이렇게 근육도 굳어지고 여러 증상들이 생기는 건데 이런 증상에서도 점점 좀 심해진다는 건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네.
초기에 시작했던 한쪽에서 시작하는 비대칭적인 미세한 떨림, 네. 또는 약간의 팔 흔들림 감소, 소동증으로 일상 속에서 미세한 불편감을 느끼시다가 네. 이것이 중기로 들어가면서 양측으로 증상이 진행을 하고 또는 경직이나 몸의 축에서 나타나는 증상, 즉 자세 불안정이 뚜렷해지기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증상 중에 발이 바닥에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보행의 시작이 어려운 증상, 보행 동결은 중기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네. 앞으로 자세가 기울어졌는데 보폭이 짧아서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서 점차 보행이 점점 빨라지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증상 등이 이제 중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이것이 후기에 들어가면 이러한 자세 불안정, 균형 장애가 심해지고 일상 동작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네. 간단히 세수하거나 목욕하거나 아니면 옷을 입는데 팔을 넣거나 아니면 식사할 때 자주 흘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편감들이고요. 네. 약효가 잘 듣다가도 들쭉날쭉 약효가 일정하지 않고 약 먹은 지 1시간 만에 약효가 떨어지는 네. 약효 소진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또는 약을 드셨는데 약효는 있지만 이것이 과해서 생기는 불필요한 이상운동증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조절하기 어려운 증상 중에 또 자율신경 장애도 있어서 기립성 저혈압, 변비, 배뇨 장애가 심해져서 이에 대한 치료가 별도로 필요하기도 하고 네. 네, 인지장애 또는 환시, 망상과 같은 비운동 증상도 네. 질병 후기에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네. 참 진료실에서 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 환자뿐 아니라 가족도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걱정을 하세요? 네, 가족분들께서는 주로는 이제 돌봐야 되는 문제들을 걱정을 하시고, 그렇군요. 네, 일상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앞으로 어떤 점을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네. 분들을 걱정을 하십니다. 환자분들께서 또는 가족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정말 다양한데, 네.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일이나 운전 등에서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네. 운전은 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쭤보기도 하고요. 병의 진행이 정말 빠른지, 10년 후면 나는 어떻게 될지, 네. 치매를 반드시 동반하는지, 또는 이제 약 복용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평생 먹어야 할 때 네. 부작용은 없는지, 또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이에 관해서 많이 커뮤니티에서도 얘기를 나누시고 이제 여쭤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가족분들은 이제 주로 돌봄이기 때문에 넘어지진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겠네요. 네, 그리고 대화하면서 환자분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 이제 자주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는 않는지 삼키는 거, 식사 이런 일상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현실적인 문제로는 치료비나 돌봄에 있어서 부담이 어느 부분이 많아질 것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가족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병인데 주변에 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치료는 약물이죠. 네, 맞습니다. 파킨슨병의 1차 치료는 약물 치료고 가장 도움이 되는 강력한 효과적인 약물은 레보도파입니다. 네. 다만 레보도파는 약효가 몸에서 사라지는 증상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3번 이상 복용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이 때문에 레보도파가 쉽게 분해되거나 레보도파 유사한 작용을 보일 수 있는 다른 보조제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파민 작용제, 그다음에 도파민을 이제 분해하는 효소 억제제 등이 있어서 환자분의 나이,
그리고 증상, 그리고 생활 패턴에 맞춰 병용하여 약효 지속을 돕고 있습니다. 네. 또는 떨림이 두드러지면 항콜린제 등의 약물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이 제일 불편해하시는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강조하는 치료로는 운동 치료가 있습니다. 네. 운동은 기본적으로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로 믿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운동을 통해 뇌의 가소성, 즉 뇌가 새롭게 적응하고 네. 더 이 진행을 늦춘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약물 치료는 일부 보조제 그리고 재활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까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 밖에도 환자분이 느끼시는 언어장애나 연화, 네. 그리고 수면장애, 변비, 우울증 등 다른 비운동 증상들도 각계에 맞춘 약물 치료들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파킨슨병의 위험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제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의학적인 발전도 좀 활발한가요? 네, 맞습니다. 파킨슨병의 진행을 멈추거나 혹은 늦추는 질병 조절 효과가 있는 약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존에 나와 있는 증상 치료제들을 현재 가진 단점들을 보완해서 네. 약효를 더 길게 늘리는 효과적인 약물들을 개발을 하는 측면이 있고 네. 아직까지는 증상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영역의 증상들에 대한 새로운 약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치료는 증상 조절 치료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파킨슨병의 진행을 멈추는 약제 개발을 위해서 네. 파킨슨병에서 머리에 축적되는 물질 등을 제거하는 주사 치료제의 개발과 네.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 등도 각광받고 있으며 아직은 연구 수준이지만 계속적인 임상 시험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파킨슨병도 조기 발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느려지는 증상이라든지 가만히 있을 때 떨림, 경직, 자세나 보행 변화 이런 것들은 좀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꼬대가 심해지거나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이런 부분도 의심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러한 비운동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지속되는 후각저하 그리고 심한 변비 네. 그리고 렘수면 행동장애, 심한 잠꼬대 등이 있을 때는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렘수면 행동장애는 우울증 약으로도 유발될 수가 있고 후각저하는 코로나의 후유증 등과 같이 또는 네. 비염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단편적으로 파킨슨병을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의 위험 신호와 진단 또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 유달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진의 편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